입니다. 그럼 홍춘욱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춘욱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강의 한 시간 조금 더 할 텐데 이 많은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핵심 위주로 여러분들 관심 있을 만한 부분 위주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차이도 이미 다 나왔는데요. 올해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더 좋은 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애국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는 해외에서 돈 벌어와서 내년쯤 우리나라에 애국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년 만에 세계 경제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로 경기는 좋은데 물가는 안 오르고 또 금리는 높은데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 레벨에 있는 이런 걸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골디락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만 둘을 키우는 목매달 아빠인데요. 특히 둘째를 40 넘어서 보는 바람에 화목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중학생이에요, 둘째가. 저는 아빠는 올해 퇴직연금 타러 갔는데 아들은 지금 중학생입니다. 죽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녀석이 어릴 때 이제 다시 어린이 동화책을 꺼내 읽잖아요. 큰 놈은 참고로 지금 대학 4학년이니까 곧 취직합니다. 나이 터울이 많죠. 그건 이제 중간에 이제 저희 마님이 첫째 놓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다가 저희들이 사고를 쳐서 이제 마님은 이제 경단녀가 되셨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째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특히 나이 터울 있는 남자애가 너무 나오니까 뭐 이야기 들어가죠? 맞아. 골디락스 이야기하다가 이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주는데 이 골디락스라는 애가 동화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곰 3마리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 3마리라는 동화책을 보면 뭐냐면 이 골디락스라는 아이가 금발머리의 예쁜 아가씨입니다. 어린 소녀죠. 겁도 없지 세상에. 곰이 살고 있는 숲을 들어가서 곰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했네요.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스프가 3개 있더라고요. 하나는 차디찬 스프, 하나는 먹는 순간 혀가 데일 것 같은 스프, 마지막은 뜨뜻미지근한 맛있는 스프. 그래서 3번째 뜨뜻미지근한 맛있는 스프를 날름 다 해치우고 또 침대를 들어갔더니 아주 딱딱한 침대, 물렁물렁한 침대, 적당히 딱딱한 침대가 있어서 적당히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화가 난 곰은 습격을 받아서 그만은 아니고요. 도망쳤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동화죠.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곰 3마리가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주는 게 핵심 포인트. 자,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했냐? 여러분 금방 느끼셨겠지만 뜨뜻미지근한 스프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너무 푹신하지 않은 침대 허리가 편안한 저 시몬스가 떠오르는데 아무튼 그런 침대를 만들어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나온 의미가 뭐냐면 경제가 성장은 하는데 과열되지 않아. 금리는 높은데 침체되지 않아. 완전히 평형무순의 경제가 진출했다. 거기가 어디다?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다. 이게 이제 세계 경제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해 한 해 내내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그림 보시면 파란 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인데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근처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저 파란 선이 미국의 성장률. 파란 선이 미국의 성장률이 좀 날라가네. 파란 선이 이렇게 성장률이 최근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요 빨간 선이 뭐냐 하면
금리는 금리인데 실질금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가를 감안한 금리. 그러니까 오늘 발표됐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러분 3.1%였어요. 그런데 정부 정책 금리는 3.5%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금리는 얼마일까요? 0.3이죠. 0.4나 이해되시나요? 그러겠죠, 그죠? 우리가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3.1 얼마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거나 은행에 예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금리가 정부 정책 금리인데 그 정부 정책 금리가 높냐 낮냐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 물가를 보고 판단해요. 왜? 예를 들어서 이거 비유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비유예요, 여러분. 금리가 3.5%지만 내 월급이 10% 올랐어요. 이런 일은 없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저도 국민연금공단 출신입니다. 전직 공무원입니다. 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러나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임금이 10% 오르는 상황에서 3.5% 금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고 그거 얼마든지 내가 이자를 내는 건 물론이고 빚도 원금도 갚겠죠. 반대로 내 월급이 0% 인상되고 있는데 예, 전주에 내려가 있는 국민연금의 제 옛 동료들이 지난 3년간 연평균 월급 인상률이 1.2%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 튀어나오죠. 그런데 그 같은 기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 3%가 나오면 임금은 몇 프로를 주는 거죠?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율을 알면 금방 이 그림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빨간 선이 뭐냐면 미국의 실질 금리인데 이놈이 여기 더 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이놈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성장률이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만의 일이냐면 30년 만의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도 성장률이 올라가던 시기는 1995년, 98년이 마지막이었고요. 그 뒤는 금리가 인상되면 정부가 돈줄을 조이면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경제가 망가졌어요. 항상. 근데 이번에는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데도 경제 성장률이 3%, 4%가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작년에 우리나라 성장률 얼마? 1.4%. 우리나라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월등히 2배 높죠. 근데 이거 너무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중국 성장률이 명목 성장률입니다. 4.5%였거든요. 중국은 한 10% 성장하던 나라가 지금 4.5% 돼서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 일본 경제 성장률은 얼마일 것 같아요? 5%. 그래서 1970년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이 중국을 추월했어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만 부끄러울 일은 아니고요. 세계 경제가 지난해 바닥이 천정이 되고 천정이 바닥이 되고 그런 해가 됐어요. 여기 때문에 계속 되는 해가 중요한 거지.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왜 일본 주식이 4만 엔을 넘었네, 5만 엔을 넘었네 하는지 이제 아셨죠? 거기가 중국보다 성장률이 작년에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얼마를 돌파했다? 거기는 4만 불 돌파했죠. 우리는 3만 3천 불. 그러니까 일본 추월한다 그랬는데 또 추월이 미뤄졌어요. 뭐 언젠가는 추월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핵심은 이거죠.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굉장히 작년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를 인상해서 사람들이 대출금도 못 갚고 은행 예금으로 전부 다 돈이 쏠리면서 경제가 잘 안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반대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됐다? 금리가 인상됐는데도 성장률이 잘 나왔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오늘 또 뼈를 때리는 두 번째 그림이 나왔는데요. 아까는 우리가 이제 실질 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예, 전주에 내려가 있는 제 친구들이 지난 3년간 연평균 임금 상승률이 1.2%였는데 올해는 조금 인상이 더 돼서 2%나 인상이 됐다고 해.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5% 오르는데 임금 인상률 1%면 그 사람의 임금은 마이너스 4%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를 볼 때는 몇 퍼센트 금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가 대비 몇 프로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면 90년대는 세계 경제에서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는 골디락스가 출현했다라고 했는데, 이 19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요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생산성, 그리고 요 파란 선이 뭐냐 하면 임금, 실질 임금. 뭘 배웠어요? 네? 임금은 뭘 가지고 봐야 된다? 그죠? 인플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자자자,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90년대입니다.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이 90년대 아까 말씀을 드린 기간에 있었는데 임금은 안 올랐어요. 정해도 1990년. 생산성은 향상되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2018년에 무려 6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여기 혹시 유튜브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구독자 30만을 자랑하는 유튜버지만요, 6년 걸렸어요. 근데 그 6년 걸리는 첫 해가 제일 힘든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세이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인건비를 세이브한 다음에 그때 생각해라. 자,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2018년 8월 15일 날 여름 휴가 중에 심심한, 절대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심심해서 그날따라 맞다, 그때가 큰아들 입시가 다가올 때여서 어디 놀러를 못 갔어요.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집이 제일 시원하고 좋아. 그러면서 여름휴가 때 심심풀이 땅콩처럼 유튜브 계정을 봤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딱 녹음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를 개설하실 거면 첫 번째 유튜브가 가장 중요해요. 조용해졌어요. 역시 돈이 이게 부캐를 파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계속합니다. 시장님의 안세가 나빠지고 있지만 저는 갑니다. 자, 그럼 유튜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분짜리 동영상을 딱 올리는데 그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구글님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은요, 첫 번째 올리는 동영상은 굉장히 많이 바이럴 시켜요. 왜? 새로 들어온 애가 자신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얘가 계속 동영상을 많이 올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첫 번째 동영상의 노출도가 엄청나요. 그러니 그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책에 다 나와요. 괜찮습니다. 제가 책을 지금 압축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조명도 좀 해놓고 좋은 카메라 써서 딱 동영상을 만든 다음에 편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치겠다. 화면 속에 있는 저 자식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네, 일단 여러분이 5분 동안 카메라 보고 했던 이야기를 한 번만 녹화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예, 살인 충동.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충동이 뭐냐면 눈이 여러분 눈높이를 맞춰드리고 있는 이 강사는 30년째 강사니까 이러는 거지. 첫 번째 여기 올라와서 500명이 바라보고 있는 강당에서 이러고서 가니까 여러분이 표창장을 받으러 올라가는 것도 처음에는 아까 보니까 다들 여유롭게 올라오시던데 많이 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받을 때는 떤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시선 처리가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강의할 때 물을 안 먹더라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예, 쩝. 또 쩝이에요, 또 쩝이. 이거 참. 이게 얼마나 방송할 때 듣기 싫은 소리일지 상상이 가죠. 강의 시작 전에 무조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치료를 좀 살리면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죽어야 되겠고, 컨텐츠가 중요하다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다 가리고 중요하잖아요. 잘생기면 돼요. 그렇죠?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그죠? 여기 전부 부천시장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미남미녀셔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적어도 남자분들 유튜브 할 거라면 제발 비비크림이라도 바르세요. 아니면 미용실 미용과 가서 점이라도 빼세요. 효과가 짱입니다. 자, 아무튼 계속 하겠어요. 저 이거 벌써 3번 뺀 겁니다. 이걸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5분을 편집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다시 찍죠. 자, 이 과정에서 컷 편집까지 해서 제가 편집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일 것 같습니다. 8시간 걸렸습니다.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게 첫 번째 동영상은 보통 올릴 때 3편 정도를 연속해서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최소 일주일에 3편은 다. 그 밀어줄 때, 물 들어올 때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번 조회수 터지고 잊혀진 채널이에요. 그런 채널 되게 많아요. 하나만 유튜브 동영상이 몇백만 조회수하고 그 뒤에 100단위로 떨어진 유튜브 채널들 천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던 그 유튜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해서 올려야 돼요. 지속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10,000명이 넘어야 광고를 붙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셨죠? 이제 여러분, 제가 그때 좌절했어요. 난 정말 박사고, 저 박사잖아요. 경제학 박사. 공부도 잘했고요. 생긴 것도 이만하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말도 잘하고 컨텐츠도 좋은데 영상이 구려.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젊은 분들은, 우리 MZ 세대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잘 안 된다고 생각될 때는 그 집에서 혼자 그러고 있으면 아무 소리 없어요. 어떻게 하시죠? 예, 먼저 유튜브를 시작한 애한테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갔더니 걔가 딱 첫 마디가 형, 이제 나이 좀 있잖아요. 형, 이야기 편하게 해줘. 뼈를 때려도 돼, 괜찮아? 형, 일단 살을 빼. 그건 안 돼. 그죠? 그건 안 되지. 내가 이게 지금 20년째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안 빠진다. 이렇게 관리는 늘 낮에 해서 문제죠. 저녁에 술을 안 먹는데 술만 끊으면 살이 빠지는데 이게 술을 먹기 위해 운동을 하는데 무슨 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을 한 잔 더 먹기 위해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를 너무 왜 저러고 사냐 생각하지 마세요. 쟤는 밤에 열심히 사네. 뭐 이야기 될까 잤지? 그 걔가 이제 3가지를 이야기했죠. 자, 첫 번째, 컴퓨터를 바꿔요. 왜? 형, 이거 바로 엔비디아를 그때 들었어요. 엔비디아에서 나온 그래픽 카드로 교체를 해야 속도도 빨라지고 이거 굉장히 편집에 형이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사라져. 알았어. 2018년에 바로 PC를 바꾸러 갔더니 300만 원. 그죠? 통상 쓸만한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150만 원인데 그냥 데스크탑 본체만 3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유튜브를 하지 말고 엔비디아 주식을 샀어요. 그걸 안 사고 그렇게 비싼 걸 파는데도 사야 된다는 걸, 유튜브 붐이 불 때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지포스 이런 거 달면 안 돼. 그랬다 혼나고, 그 게임 할 거라면 그거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영상 편집을 할 때는 엔비디아 글 쓰래요. 정해져 있더라고요. 자, 2번째. 자, 바꿨어. 했더니 그 다음은 형 어도비 프리미어 깔아. 그게 뭔데? 이게 동영상 편집에서는 알파요 오메가니까 그냥 깔아. 뭐 유료 결제더라고요.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바꾸지 않았으면 돌아가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째. 어떡할까? 학원 강사한테 가서 돈 내고 100만 원 내고 일주일 동안 배워. 진짜예요.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어 강사를 찾으니까 그때 벌써 그렇죠. 수많은 인터넷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데 머리 안 들었죠. 결국 오프로 갔습니다. 가서 그 사람한테 과외를 받았죠. 얼마나 돈을 내냐? 마시는 것처럼 시간당 10만 원 내고 10시간 했어요.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는 단축키를 펼쳐주죠.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죠. 자, 그러면 요새 제가 5분짜리 동영상 편집하는데 얼마 들까요? 때깔이 기가 막히게 나게 각종 여러 가지 이펙트를 써서 플러그인 서비스, 다 기억해 두세요. 어도비 프리미어 플러그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료예요, 그것도. 그거를 쓰면서 딱 만들면요, 아무리 제가 그냥 널널하게 이거저거 동영상 재밌는 거 없나 하면서 보면서 해도 1시간이면 나오죠. 자, 그러면 저의 생산성은 몇 배가 됐죠? 8배. 그리고 제 동영상 편집하고도 시간이 많이 낫겠죠? 저는 하루에 3편 찍으니까 콘텐츠는 천지잖아요. 부천 시청 와서 시장하고 나눴던 거 가지고 동영상 하나 찍으면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찍어보잖아요. 지한이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오늘 그건 찍진 않잖아. 모 씨는 이랬지. 그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찍을 컨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찍는데 1시간 남아요. 그리고 편집하는데 3시간이 되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벌써 다 감이 오죠? 예. 제가 8시간 걸려서 편집할 때 최저임금을 받아서 8만 원이 들었다고 칩시다. 8시간에 8만 원.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때깔나게 잘 편집해요. 컨텐츠도 밀도가 있어. 그리고 남의 걸 가져와도 얼마든지 편집을 잘 해줄 수 있어. 자, 그렇다면 나는 내 거 하루에 한 편을 편집하고 남는 7시간 동안 남의 거를 편집해 줄 수 있겠죠. 외주를 뜻이죠. 그리고 시장에 가서 내가 시간당 1만 원 최저임금 받겠어요? 때까지 좋다니까. 신속해. 오늘 시키면 바로 오늘 와. 2만 원 불러도 되겠죠. 자, 이제 다 따라하죠.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예요? 생산성. 시간당 당신의 부가가치. 저는 몇 배가 됐죠? 8배가 아니고 16배가 됐죠. 안 그렇습니까? 시간당 2만 원 받아도 되잖아요. 하나당 5분짜리 2만 원 받아도 되잖아요. 사실은 20만 원 받습니다. 시장가는. 아시죠? 편집 맡겨보신 분은 압니다. 제대로 된 편집은 시간당 그 한 편 5분짜리 20만 원에 쓰시고. 자, 이 과정에서 설명의 핵심은 뭐예요? 경제가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힘은 뭐다?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고, 생산성이 향상되면 임금은 따라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경제의 법칙. 그 사람의 생산성과 임금은 일치됩니다. 어떤 시장에서? 자유경쟁 시장에서. 그런데 생산성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 임금은 정체돼.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기업들이 떼돈을 벌죠. 임금은 올려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생산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정보통신혁명. 나스닥 지수가 5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갔다. 정보통신혁명이죠. 왜 저게 가능했냐? 2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첫 번째, 저런 혁명이 진행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윈 95, 그죠? 윈도우 95 넣으면서 인터넷이 넣으면서 했지? 그 전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향상이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90년대에 러시아가 망했잖아요.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서는 가운데 노동시장에 어떤 사람들이 밀려들었죠? 동유럽의 수학 천재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든 아니면 뭐 어디든 실리콘밸리든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에 외노자가 많이 들어오면 임금 올리기 힘들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저때 90년대에는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향상과 경제의 성장이 함께 되고 너무 주식시장의 가격 상승이 가파르니까 어떻게든 제어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도 경기가 좋아져요. 말만 들어도 끝내주죠.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 저도 93년에 직장생활했기 때문에 한 7년 맛봤어요. 뭘 하면 되는, 새로운 뭔가 창업을 하면 돈이 막 들어오던 창업의 시대가 열렸죠. 그러다가 30년 동안 이게 끊겼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끊겼냐 하면 오늘 강의 여러분 집에 못 가니까. 아무튼 그러면 지금 30년 만에 이렇게 새로운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은데 성장률도 좋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러 왔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 쭉쭉 넘어갈게요. 코로나가 세상을 엄청나게 바꿨죠.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 한 해 들어오던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이하로 내려갔었던 거죠. 영동 시내가 싸늘해지고 그 많던 관광객들이 모두 사라지는 가운데 상가는 전부 다 폐업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이민도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노자들도 다 돌아갔죠. 그렇게 2년을 지내다 2022년에 해가 밝으면서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산업영수증 제도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들어오는지는 다 아시고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다? 12달 무빙 에버리지. 평균이구나. 12개월 평균 수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특히 2022년에 뭐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불법 이민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이민이 저때 들어왔나? 일단 트럼프가 퇴임하면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준다고요. 두 번째,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노동자가 부족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2021년 주식시장이 3,300포인트 갈 때, 미국도 사상 최고치를 갈 때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지금 최근에 미국이나 호주나 다른 선진국으로 이민이 폭발적으로 최근에 늘고 있는 거 느끼셨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민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들은 두 가지 효과를 일으키죠. 첫 번째, 노동시장에 가서 어떤 일을 일으키죠? 임금 경쟁을 촉발시키죠? 뭘 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죠? 불법 이민자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임금 하락 감정을 촉발시키고, 두 번째는 뭘 시키죠? 저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죠. 2030이 이민의 가장 적극적. 왜? 부자 나라 가서 고생을 좀 해서 한 재산 모으고 돌아가야지. 근데 대부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선진국 살다가 다시 고향 돌아간 사람은 우리 거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죠. 정착하는 과정에서 뭘 일으키죠? 각종 수요를 자극합니다. 어떤 수요를 자극합니까? 제일 첫 번째, 주택 수요. 임대료가 폭등합니다. 더 나가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겠죠. 그리고 집을 사면 뭐랍니까? 가구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등등등 어마어마한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여기에 더 불을 붙인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자, 이 통계가 뭔가? 바로 뭐냐면 공장 건설 통계입니다. 미국에 새로 지어진 공장의 금액이 얼마냐? 잘 안 보이지만 200 보이죠? 자,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입니다. 단위가. 2천억 불이죠. 한 달에. 2천억 불이면 우리 돈 얼마냐? 260조입니다. 갑자기 공장 건설이 260조 원을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한국 기업이랄까요? 한국 기업 누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 옆에 있는 테일러시에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됩니다.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십시오. 그냥 관심 가지고 구글링 하시면 돼요. 뭐라고 치냐면 텍사스 오스틴 테일러 삼성공장 이렇게 하면 바로 영문 페이지가 딱 있어요. 거기에 나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 공장의 투자 금액은 얼마? 70억 불. 공장 하나에 70억 불. 10조. 두 번째, 고용 인원 얼마? 2만 명. 세 번째, 평균 임금 제시 얼마? 얼마일 것 같아요? 100만 불. 죄송합니다. 100만 불이라는 건 이제 헤드쿼터에 대한 그 제의였고요. 통상 15만 불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요? 1억 2천만 원.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전체 고용되어 있는 총 직원 수는 얼마일까요? 11만 명입니다. 고용이 얼마? 2만 원. 연봉, 평균 연봉 한국보다 50% 정도 더 줘서 우리 돈 환율로 계산하면 1억 8천 정도. 헤드쿼터에 달하시는 분들은 20억 정도의 돈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근무하고 싶더라고요. 영어를 못해. 그렇죠? AI가 빨리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 취업하게. 자,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왜 미국 경제는 좋은가? 불법 이민자는 많지만 그게 아니라 무역 장벽을 내세워서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겠다 그랬죠. 인플레 감축법, 혹시 기억하는 IRA, 칩 액트 이게 전부 미국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너네가 중국이랑 아무 상관없다는 걸 입증해. 이게 칩 액트고요. 두 번째 IRA 법은 뭐냐면 미국에서 물건을 받으면서 보조금을 받고 싶다면 어셈블리 라인, 조립 라인을 모두 한국, 중국 이런 데서 미국으로 가져오면 세제 혜택은 물론 인센티브, 보조금을 줄게.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하나 생기면 주변의 일자리가 8개 정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위성 지도를 가지고 제가 테일러 공장을 봤더니
오스틴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의 황무지이다. 자, 일단 도로를 놔야겠다. 그죠? 두 번째, 수처리 시설이 필요하죠. 초순수 들어보셨나요? 예, 그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게 되는 물은 0.0001%의 불순물도 허용하지 않는 초순수가 들어가요. 그러지 않으면 에러는. 자, 물을 정화하고 해수를 처리하고 상수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2만 명이 가서 살 집도 지어야 되겠죠. 2만 명이 가족을 데리고 오겠죠. 주택이 필요하겠죠. 학교가 필요하겠죠. 소방서가 필요하겠죠. 경찰서가 필요하겠죠. 공항이 필요하겠죠. 그냥 그만할까요? 그래서 2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면 그 일대에 어떤 일자리, 그 도시가 생기냐면 15만 명짜리 도시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 얼마 투자했을까요? 400억 불 투자했어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하나만 70억 불이면 누적이 아니고요. 한 해 400억 불을 투자했어요. 우리 돈 얼마죠? 50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GDP의 2.5%가 미국에 투자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간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죠? 좋은 일자리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전부 미국의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중국 공장 인수에 따라서 고생하고 있고요. 근데 주가는 SK 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저한테 그래서 주식은 묻지 마세요. 맨날 틀려요. 자, 핵심을 오늘 다. 올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좋겠죠. 올해 미국으로의 전 세계 기업들의 공장 건설은 올해 더 많겠죠. 왜? 트럼프가 출마하잖아요. 내년 우리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되는 거 볼 거예요. 그럴 리 없다고요? 제가 봤을 때 70%. 누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트럼프가 최고예요 하면서 돈을 벌 거예요. 저는 그 인간을 싫어하지만 돈을 버는 건 딴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내년에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3가지 정책을 펼친대요. 이거 처음 들으시나요? 자,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일률적으로 관세 10% 인상. 우리랑 한미 FTA 했는데 폐지. 준조예요. 1장 1절에 쓰여 있어요. 잘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인플레 감축법 폐지. 오늘 우리가 미국에 공장 짓는 이유가 뭐였죠? 보조금 받으러 간 거죠. 차 한 대 팔 때마다 700만 원을 보조해준다고 해서 간 거예요. 현대차는 알라바마에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의 공장이 그렇게 큰 공장이다. 그거 지금 확장 중이에요. 그거 폐지한대요. 세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 폐지. 이야기 처음 들으셨나요? 자기가 당선되는 그날 100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이 사람이 비전 47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자기의 보수적인 그 경제학자들의 집단인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비전 47인데 47이라는 이유는 47대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47대 대통령이 되면 해야 될 정책 3가지를 제일 먼저 보여주세요. 자, 이걸 듣고 지금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각은 어때요? 공장을 무조건 오래 완공해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그렇죠. 그 지역 주지사한테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붙어서 트럼프가 내년에 뭐 되기 전에 뭐든 뭘 받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돼가지고 폐지 이렇게 외치면 저희 주는 안 됩니다라고 누가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에 가서 붙어야 되겠죠. 답이 다 나왔나요? 자, 다시 할까요? 조지아, 알라바마, 텍사스, 아리조나. 이 주의 공통점은 공화당이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주입니다. 왜 50년이냐고요? 바로 1965년 그 유명한 린던 존슨 대통령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민주당이 거기서 100년 동안 지지를 받았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1965년까지 남부는 민주당의 텃밭이었어요. 그러나 1965년 인권 법안,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다음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한 직후 흑백 인종 분리를 폐지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면서 그때부터 남부는 공화당으로 돌아섰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재미삼아 알아두시면. 왜 그래서 남부로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빨리던 이유가 거기서 나왔고요. 최근 10년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에어컨이 보급되면서 미국의 북부 지역에 있던 백인들이 남부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틀란타 같은 데는 민주당 시장입니다. 제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테일러시도 아마 민주당계가 많을 겁니다. 왜? 엔지니어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알고 나면 우리는 금방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다? 문 닫히기 전에 올해 다 들어가려고 할 거다. 자, 내년 경기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저 2년 전에 혹시 현 대통령님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진짜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지고 특히 사슴 뿔쓴 애가 나와서 그 국회의사당 점령하고 막 그럴 때 트럼프 끝난 줄 알았잖아요. 4년간에 저 아저씨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해졌어요. 우리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전망을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올해 전망은 뭐다? 불법 이민 문 닫히기 전에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요. 내년에 아마 10m짜리 멕시코 장벽이 만리장성처럼 리오그란데 강에 들어설 것이다. 100%다 이거. 두 번째, 태양광 발전 끝났어요. 세 번째, 전기차 주가가 요새 왜 빠지는지 아셨죠? 트럼프 지지율 올라오니까 테슬라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왜? 보조금 폐지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우리는 어떡하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정부한테 가서라도 지금 이미 다 투자한 걸 어떡해? 빨리 완공을 시켜서 올해 중에 물건을 뽑고 사람을 고용해서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미국 경기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지만 올해 이걸 딱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올해는 마지막 불꽃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다. 이 불확실성이 다가오기 전에 얼른 투자를 마치고 얼른 세제 혜택도 받고 얼른 보조금도 받고 있는, 이미 저희는 받고 있는데 이걸 철폐하시면 저희 망해요라고 엎어지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어디를 올해 투자해야 된다? 여기에요. 한국 아니에요. 한국에서 일자리가 몇 개가 나가고 있다? 500억, 400억 불에 달하는 돈이 한국에서 나간다?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 10개가 사라지고 있는 거야, 한국에. 이걸 피할 수 있나? 아직 없잖아.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일단 그죠? 평상시에 내가 여윳돈이 좀 있다 그러면 달러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올해는 미국 장이 좋을 거고 미국 달러가 좋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미국 부동산으로 가야 돼요. 되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좋은 IT 기업, 전기차 기업들은 지금 전부 작년부터 미국 다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온 H1B 비자 받은 기술 이민 비자를 받고 가는 수많은 고소득 엔지니어들이 전부 적자만을 하고 있을 텐데 집값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뭘 사야 된다? 미국 주식, 미국 리츠 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 남으면 일본, 한국은요 중국 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한국이 왜 제일 뒤에 있냐고요? 개나가요. 아무튼 간에 벌써 강의 시작한 지 무려 여러분 40분이 흘렀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40분을 삭제했어요. 남아있는 시간은 30분밖에 없어요. 왜? 강의 시간은 저는 철저하게 없어합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이제 돈 버는 이야기로 이제 빠르게 넘어갈 텐데 여러분 괜찮죠? 네,
이거 오늘 다 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가요. 이 자료는 제가 얼마나 많이 연구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용도지 강의를 위한 용도가 아니야.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막 넘어가요. 다 넘어갈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안 좋은가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자, 미국이 좋아요까지 따라왔죠? 내년은 몰라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양반이 결혼과 이혼을 4번을 하는 생각하면 언제든지 지 공약은 얼마든지 집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왜 결혼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해요?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왜 그러죠? 물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많이 사랑해요.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데리고 들어오는 그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여러 번 헤어질 뻔했기 때문에 결혼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트럼프는 4번이나 엎었어. 그 양반이 자기 공약을 모두 차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거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느니까. 근데 내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나 이건 거짓말이고 다 거짓부렁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게 또 나왔지. 중국이 올해 죽을 쓰고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확실하습니까? 특히 트럼프가 내년에 대통령 되면 중국은 더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 정책 바꿀 수 있어요. 표가 자기한테 안 온다 싶으면. 태양광 발전 할 수도 있어요. 석탄 화력 발전소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입장에서 중국을 때리면 표가 자기한테 온다는 건 알고 있죠.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중국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니면 모르겠다. 3가지로 답을 하라 했어요. 2015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2015년에 40%가 좋아요. 40%가 싫어요. 20%가 몰라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진짜요. 2024년 봄 1월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0%가 중국 싫어요. 몰라요 50%, 좋아요가 8%인가 7%였어요. 1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는 묻지 마세요. 그건 다른 강의. 미국 사람들은 왜 중국을 싫어하게 됐나? 참고로 그 강의도 저는 가능하니까 불러주시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팩트만 알자. 전체 미국 사람 중에 80%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답했어요. 몰라요가 아니고요. 싫어요라고 찍었어요. 뭘 뜻하죠? 모든 정치인은 중국을 때리는 게 자기의 일이 됐어요.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면 중국을 때릴 거라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는 상관없는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중국이랑 미국 사이는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국민이 원해요. 중국이 왜 요새 고생하는지 이제 다 아시죠? 누가 되더라도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때릴 거고 누가 되더라도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에 대해서 블락을 걸 거예요. 보면 남아있는 방법은 중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술을 키우는 수밖에 없죠. 수출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수출에서 먹고 사는 한국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너무 분위기가 엄숙해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미국 바이든이 연임하든 트럼프가 되든 이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전통놀이에요. 거기는. 중국 때리기는. 미국 사람들의 전통 오락이에요. 우리 고스톱이에요. 거기는 모든 정치인은 중국을 때릴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소용이 없는데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운이 없었어요. 이게 경제라는 게 미치게 잘해가지고 팔자가 한 7쯤 되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펀더멘탈, 지정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한 7 정도 되고요. 3이 운이거든요. 사실 우리도 97년 외환위기 망해서 당에서 쫄딱 망했는데 그게 운이 없어서 그것도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외환위기 날 때가 대통령 선거였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한두 씨가 와가지고요. 두 대통령 후보한테 사인 받았어요.
누가 취임하더라도 이 약속 지켜. 이런 불확실성이 부각될 때 중요한 일이 생기면 결단을 내릴 사람이 없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도 부시 행정부 마지막 달에 터진 거죠.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운이 되게 좌우하는데 중국이 운이 없었던 게 뭐냐면 2021년에 여기 보세요. 2021년에 갑자기 나라산이 딱 끼는데 저때 뭘 했냐면 공동부유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부유라는 것은 사실 2008년 광둥성 석이었던 왕주임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이미 14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시진핑 주석이 부활시킨 거죠.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중국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비중이 24%. 와, 세계 기록입니다. 그럼 세계 2등은 어디? 1996년 한국 21%입니다. 한국은 부동산으로 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합니다. 경쟁력?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왜 우리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는데 갑자기 중국 시진핑 정부가 3월 24일 날짜 드릴 수 없습니다. 3월 24일 시진핑 정부가 갑자기 뭘 발표했냐면 주택 건설 업체들에 대해서 자기 자본 비율 100%를 맞추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회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자, 자기 자본 비율이 뭐냐면요.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설회사의 부채 비율은 800%예요. 그죠? 에이, 내 돈이 1억 원이면 빚을 8억 져서 집을 짓는다고요. 그죠? 건설이 그런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빚이라고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거. 중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100%를 맞추지 못한 기업은 대출 중단을 시켰어요. 자, 제일 먼저 누가 무너졌죠? 1등 헝다가 무너졌고요. 재작년 2등 완다가 무너졌고요. 작년 3등 컨트리 가든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레미안, 자이,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등등등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에 대응해서 저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회 경제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고 또 바이든이 새로 취임했잖아요. 21년 초에 양반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반중 정책을 펼칠 줄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경기를 수출이 안 될 때는 살릴 수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는데 GDP의 20% 이걸 다 때려잡았대요. 자, 잡은 건 좋은데 수출이 끊겼어요. 화웨이가 헝다가 줄줄줄줄줄이 막으면서 24%가 2023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가 깨졌어요. 이게 무슨 뭘 뜻하냐면 경제 성장률 4%포인트가 날아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문제는요. 건설업이 고용이 많아요. 몇 프로를 고용할까요? 중국 전체 근로자의 42%를 고용합니다. 뭘 건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구조조정은요. 경제가 좋을 때 해야 돼요. 어려울 때 하면 다 죽거든요. DJ 대통령이 대단했던 게 97년, 98년 외환위기 때 그때 구조조정을 해야 됐는데도 어떻게든 경제를 살렸잖아요. 물론 운도 좋았죠. 근데 그게 굉장한 업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버리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자, 중국 청년 실업률 몇 프로죠? 46%. 예, 발표 중단됐죠. 작년 봄까지 발표, 중단됐습니다. 발표가. 왜? 더 끔찍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저 모양 저 꼴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 갔죠? 일본을 갔죠. 왜? 아시아 시장 펀드에 투자됐던 돈이 중국이 시장에서 제일 큰데 중국에서 돈을 빼서 어디로 간 거죠? 일본이랑 인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주가가 오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듣고 나면 박사님, 중국 어떻게 해야 돼요? 알죠. 답을 합니다. 1. 미국한테 가서 빚다. 돼요? 이거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그죠? 아니, 제일 우선은 미국 가서 빚나죠. 2.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정책에 대해서 사죄하면서 시장을 개방하고 환율을 조정하고 시장을 오픈해서 모든 활발한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개방하고 국영기업들에 대해서 해주던 지원들을 중단한다. 그죠? 우리가 한한령 2017년 이후에 롯데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이마트에 CGV까지 해서 중국에서 줄줄이 다 망하고 철수한 거 기억나세요? 외국인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투자를 안 하고 미국 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아직 2017년에 했던 거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단체 관광객이 뭐 3월달에 온다며요. 7년 만이에요. 7년 만에 5,000명 온다던데. 아, 오지 말라 그래요. 그죠? 아니, 국민 감정. 자, 이제 세 번째가 남았죠. 그렇죠. 예. 이럴 때 정부가 나서야지 하는 거죠. 뭐 할까요? 국가 부채를 더블로 키우며 고속도로와 항만과 지하철과 고속철도를 2배로 주면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의 선택은 압도적으로 3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기결인 거죠.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갖다가 복원하든가. 그때 저희가 죄송했고 러시아 지원 안 할게요. 그죠? 바이든 정부랑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푸틴 만났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전쟁 일으킨 직후에 푸틴 만났죠. 그리고 러시아가 쓰고 있는 군수물자의 상당수는 북한과 중국이 준 거죠. 그 뒤에 반도체법과 아까 이야기했던 인플레 감축법 IRA가 다 그때 나온 거예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고 미국한테 가서 지원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제일 못할 일이죠. 두 번째, 시장을 개방하고 주변국들한테 그동안 모질겠던 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기업들한테 보상해주겠다고 하면서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혁신 기업들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 이게 두 번째가 그 다음으로 쉬운 길인데 이것도 되게 어려워. 왜? 국영기업과 공산당은 한 몸이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밖에 없다는 거죠. 돈을 뿌릴 것이다. 어떻게든 버티는 거죠. 뭐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세계 경제가 좋아져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을 선진국 국민들이 사줄 때까지 우리는 일단 버티자. 마음에 들죠? 예, 그게 어제 결의됐습니다. 3월 5일 열린 미국, 중국의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에서 올해 목표 성장률 5%에 1조 위엔에 달하는 특별 재청액 결의를 했습니다. 요새 중국 증시가 반등했는지 아셨죠? 예, 돈을 뿌리겠답니다. 부채 예산을 쌓겠답니다. 예, 먼 미래는 저래도 어떡해 하겠죠. 당장은 어때요? 진통제를 맞은 거죠. 다리가 부러져도 들 수 있겠죠. 그건 안 되나요? 아무튼 그냥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시장에 대한 선호도 다 끝났어요. 미국이 제일 좋고요. 중국 맞아서 일본 가니까 일본도 좋고요. 한국은 그 뒤에예요. 중국은 죽었다가 돈을 푸니까 얼마 갈까요? 몰라요. 6개월? 1년?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 수 있는 건 싸니까 미친 척하고 좀 사주만 가라. 뭘 팔아서요? 한국 주식 팔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답이 다 나왔잖아요. 아니,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 중국이 시장을 열어줄 것 같지 않죠? 우리나라 수출은 대미 수출만 좀 회복되는 거지. 경기는 올해 비정비례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요. 부동산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그림 하나로 중국을 다 설명하는 이 위용. 멋있죠? 이게 너무 잘해요. 예, 제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디 갔나? 알겠다. 자, 그 다음 부동산. 이거 너무 쉬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이
인천이랑 평택에 조금 있고요. 서울 강동에 아주 조금 있는 것 빼고 앞으로 3년 안에 입주 물량 0이 됩니다. 수도권에. 왜 그럴까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보죠? 파란 선 봐주십시오. 파란 선. 언제부터? 2021년 말부터 줄기 시작했고요. 언제까지? 올해 초까지 줄었어요. 작년 연말까지. 몇 프로? 마이너스 40%. 3년 동안. 자, 여러분, 착공 이후 3년 뒤에 입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 안 지은 건 25년 0이고요. 23년에 안 지은 건 26년 0입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전세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와, 되게 마음에 안 들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 화곡동에 강서구 도대체 뭐였어? 화곡동에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요. 전세는 아파트만 가는 게 됐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빌라는 월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로 계속 돈 나가는 생각해보면 전세 대출 받아서 어떻게든 대출 받아서 아파트 전세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어야 전세를 구할 수 있죠. 뭐 5,000세대짜리 하나 들어가면 운만 좋으면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입주가 없어요. 왜? 부동산 PF. 그죠? 금리, 고금리. 뭐 어떻게 돼요? 작년이 바닥일 거고요. 왜? 작년에 왜 바닥이냐면요. 2023년 공급 물량은 3년 전인 2020년 착공해서 들어온 거죠. 그때는 많았다고요. 여기 그죠? 그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계속 줄어요. 언제까지? 대략 한 2027년쯤 돼서 회복돼요. 그게 뭔데요? 수도권 3기 신도시라고. 그거 드러나요? 아니요. 전설의 도시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제 토지 보상 완료됐죠. 그죠? 작년에 결국 토지 보상이 마무리됐어요. 토지 보상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주하죠. 그 다음에 택지 정리하고요. 팝니다. LH도 사고요. 우리 바로 위에 계양도, 대장동도 이제 들어요. 그 언제 들어올까요? 착공하고 3년이라고 그랬죠? 이제 다 이해되셨죠? 올해 해도 올해 파잖아요. 보이시죠? 올해 판다고요. 거기는 택지 정리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안 살라고 그랬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완전 죽었습니다. 부동산 PF 때문에 3기 신도시 건설에 아무도 참여 안 하겠죠? 그러면 누가 망해요? LH가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속도가 엄청 느리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빨라야 27년 입주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올해 24, 25, 26은 뭐하냐? 굶는 거죠. 입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그죠? 바닥이 언제냐는 확연해요. 작년이었어요. 언제? 작년 1월이었어요.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 1월이었다는 뜻입니다. 지방마다 달라요. 제 고향 대구는 아직도 바닥 아니에요. 저 대구입니다. 저희 고향에 있는 부모님 집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요.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넘어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벌써 답이 다 나왔어요. 자, 올해에서 내년 사이가 기회구나. 그죠? 전세가 오르면 집값을 언젠가는 밀어올려요. 언제 올릴지를 모르죠. 그럼 누가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금리한테 물어야 된다. 그죠? 금리 갑니다. 빠바바바. 그러면 빨간 선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금리,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다? 카드 버블 붕괴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금리가 모든 것인 시장입니다. 자, 금리 인상, 집값 하락. 금리 인상, 집값 하락. 금리 인상, 집값 하락. 금리 인상, 집값 하락. 그죠? 다 나왔죠? 자, 그럼 금리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인하돼요. 왜 인하되죠? 수출은 대미 수출만 합니다. 대중국 수출은 그냥 2월달에 설 연휴 효과로 좀 늘었지만 중국 향 수출이 계속 늘 거라 자신이 없죠? 우리나라 수출은 그냥 잔잔하게 좋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 PF 때문에 착공은 컸어요. 중국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건설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2%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정부 정책 당국이에요. 재정 이미 작년에 예산안에서 올해 긴축으로 결정됐죠? 결정됐어요. 올해는 재정 긴축이에요. 여러분의 월급 통장을 보세요. 전주에 있는 애들이 맨날 전화해요. 박사님, 서울에 자리 없습니까? 3년은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폭발 직전. 왜? 중국 나라에 돈이 없어. 긴축. 작년 국회에서 결정된 거예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죠?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새 국회가 하는 거예요. 언제? 8월에. 그렇잖아요. 4월에 하고 마지막 임기가 6월에 끝나나요? 그렇잖아요. 그 7월 휴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전부 누구만 쳐다보고 있다? 예, 한국은행 총재님만 쳐다보고. 총재님 살려주세요. 주라고 전국에 있는 모든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죄송합니다. 부처실체 제 고향 남구청, 대구 남구청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남구청 갔다가 고향집 보고 싶어가지고 갔더니 폐허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언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폐허가 되냐면 평균 그 지역에 저희가 아버님 집 이제 뭐 당연히 전세 주고 있는 집이 그 동네가 평균 그 주택 소유자 연령이 60세가 넘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건축 재건을 해야 돼요. 왜?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나는 이 집에서 죽고 싶다. 이상 안 가요. 진짜입니다. 70대까지 주택 소유율은 높아지는데 이주율은 낮아져요. 언제 꺾이냐고요? 75세 넘으면 꺾입니다. 왜? 요양원 들어가거든요. 진짜예요. 웃지 마세요. 우리 이제 10년 남았어요. 팔팔 걸어다니면서 뭐 산에 다니는 거 10년 남았어요. 10년. 웃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저녁에 술을 먹으며 10년 뭐 포기 10년 동안 재밌게 살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한다. 두 번째, 1년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며 스스로를 억제하다가 펌 폭발해서 몰라 그러고 터진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이 드신 분들, 우리 60대, 50대 분들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사 안 갈 거고요. 내가 우리 병원 가 있는 사이 아이들이 집을 팔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뭐 물려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고한 비용이 더 들어. 요새 특히 간병인 비용이 많잖아요. 웃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곧 80 되시는데 간병인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게 마지막 효도잖아요. 깎고 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설마 없죠?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이 정말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요? 와, 이런 나쁜 혼자들을 제가 국민연금 출신입니다. 뭐 이해가 될까지 했지? 부동산. 그래서 이걸 보면 알겠지만 금리가 인하될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값이 오릅니다. 어디부터 오른다? 순서를 가르쳐드릴게요 오늘. 제가 그 순서 가르쳐드리러 왔어요. T자입니다. T자.
한강이 있죠? 한강 붙어요. 한강에 붙어야 돼요. 저는 3기 신도시 중에서 그 위에, 죄송합니다, 거기 인천 신도에 지금 여기서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부천도 있어요, 그죠? 걸쳐 있습니다. 신도시가, 3기 신도시가 인천과 부천에 걸쳐져 있습니다. 아무튼 T입자입니다, T자. 그리고 밑으로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SRT를 탑니다. 왜 SRT냐고요? GTX 급행 A라인이 제일 먼저 올해 개통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동탄까지 가고요. 평택 지제까지 연장됩니다. 이거가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엄청나게 많이 다니거든요. 지자체를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 지역 소멸이 이렇게 가속화되느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이야기 드립니다. 첫 번째, 꼰대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왜 그러고 살아? 취직은 언제 할래? 결혼은 언제 할래? 하는 사람들을 빨리 제거하면 결혼율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힘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에 왜 젊은 여성이 모이는지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익명성이 커요. 제가 경상도 대구 출신. 너 왜 그러고 사니? 너 어떡하려고 그래? 됐고요. 걱정은 됐고 돈을 주세요. 그런 잔소리 할 거면 100만 원.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문화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수도권에 살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이라서 익명성이 부족해져. 오늘 우리 돌아가자마자 머리에 끈 묶고 달릴 수 있잖아요. 딴 동네 가서 놀면 되잖아요. 그게 가서 우리 진짜 이태원에서 그 난리가 났지만 그런 데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를 가르쳐드릴까요?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죠? 이미 테일러시 갔다니까요. 세 번째 방법을 가르쳐줄까요? 스탠포드 같은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의 시애틀이 미국에서 제일 부자 도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 고향이 거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MIT 나왔거든요, 걔는. MIT 나왔는데 졸업 못했어요. 졸업 못하고 나와서 회사를 창업하는데 시애틀에서 창업했어요. 왜? 집이 거기라서. 그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 생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겨서 시설을 만들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인재가 모이잖아요. 그래서 아마존도 거기서 1996년 창업을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장 지방에서의 문제가 3가지입니다. 젊은 여성이 떠나고요, 일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합니다. 그죠? 자, 나 나이 들어서 고향에 가서 살래? A 전세. 매수가 하는 거예요. 전세, 월세. 그러면 이 3가지 조건을 다 갖춘 데를 사면 되는 거죠. 어디죠? T자. T. 아시겠죠? 그럼 부천은 어떻게 하냐? 가야겠죠. 익명성을 강화시켜라. 이태원 축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익명성을 강화시키는 게 젊은 사람들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주고요. 좋은 회사를 유치하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드린 것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해요. 근데 수도권은 이미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나왔어요. 청춘 남녀들이 눈에 맞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방탕하게 놀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달려보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홍춘욱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3월 월간 부천 행사